오늘 소개드릴 책은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입니다. 인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뇌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는 물 공급량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인데 신체의 물 보유량은 치매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적정량의 소금을 섞은 물을 섭취함으로써 치매의 예방과 증상의 치유에 도움을 주는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 친한 친구 3명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치매 증상 80%가 치유되는 물의 효과.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가 물로 치유 개선된 정보를 입수했을 때의 놀라움과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0년이 넘었고 치료제 개발에 제약회사들이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는데도 해결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물로 치유 개선되는지에 관한 놀라움과 왜 이처럼 유용한 정보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의구심과 허탈감이 아직까지도 교차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앞서 언급한 치매 치료제가 수십 년 이상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탈리아의 철학자이자 천문학자인 갈릴레이 갈릴레오가 목숨을 걸고 천동설을 뒤엎고 지동설을 주장한 것처럼 사고방식의 혁신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소금을 치매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영양소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치매 치료제가 개발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갈릴레오처럼 혁신적인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은 이란 출신의 미국인 벤맨 갤리지 박사입니다. 그는 불면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루게릭병, 간질, 공황장애, 조현병, 뇌졸중 같은 각종 뇌질환의 주요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은 아주 소중한 영양소라는 점을 25년 동안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 알렸으며 실제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물과 소금으로 치유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동양에서 벤맨 갤리지 박사의 이론을 실제로 적용한 사람은 일본의 다케우치 다카이토 교수입니다. 그는 치매 환자의 수많은 증상 중 약 80% 정도는 물과 운동만으로도 치유되는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경우는 신경안정제, 수면제, 항우울증약, 항불안약, 항간질약 등을 복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병기초학, 고령자 자립지원 이론과 실천에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일본 국사의의료복지대학의 교재 중 한 권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량의 물과 운동요법으로 치매 환자의 증상 76.3%가 치유된 통계와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자인 다케우치 교수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 40년 가까이 물과 운동만으로 치매 환자를 치유할 뿐 아니라 기저귀를 없애는 요양원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의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현재 일본에는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노인 요양원이 전국 각지에 수십 군데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케우치 교수의 저서에 수록된 흥미로운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변비가 심한 62세의 B씨는 요양원을 온종일 돌아다니는 버릇이 있었다.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돌아다닌 탓에 낮에 걷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밤에는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볼일을 보곤 해서 주변 사람이 몹시 힘들어했다. 그래서
요양원 직원들이 항정신병 약을 중단하고 이분은 변비가 있으므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물 마시는 양을 1.8리터, 2리터, 2.5리터, 3리터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를 실행에 옮긴 결과 다양한 치매 증상이 없어졌다. 79세의 C씨는 딸과 함께 생활하며 7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치매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출근하는 딸에게 매일 근처에 사는 작은 딸이 마음대로 내 화장품과 프라이팬을 가져가곤 하니 자물쇠를 바꿔라. 이 집에는 도둑이 살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가라 하며 고함을 치곤 했다. 하지만 평소 섭취하던 수분 500ml의 3배인 1.5리터의 물과 운동요법으로 4개월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79세의 D씨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환각 증상이 심해 평소 옷장 위에 사람이 앉아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오르내리기 쉽게 서랍을 빼서 계단을 만들어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잠도 잘하고 이불까지 펴주곤 했다. 때로는 모내기를 해서 허리가 아프니 파스와 진통제를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고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싫다며 날씨가 무더워도 창문을 꼭 닫아두고 목욕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환자에게 물 섭취량을 2리터로 증가시키고 걷기 운동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모든 증상이 사라졌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22일과 이듬해 1월 일본 TBS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 영화 배우인 후세 히로시가 2차례 출연해 84세의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데 치매 전문의인 다케우치 교수의 치매는 물을 많이 마시면 치유된다라는 조언대로 어머니에게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한 결과 치매가 치유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다케우치 교수가 소개한 도쿄의 모리노카제라는 노인 요양원을 방문했다. 이곳은 중증 치매 환자에게도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치매 환자가 하루에 최저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보고 그의 어머니도 평상시보다 많은 물을 마시도록 양을 조금씩 늘려 일주일 후에는 하루에 1.5리터를 어머니 혼자 마시게 됐다. 그의 어머니는 평소 수도꼭지를 마냥 틀어놓거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은 것을 잊고 음식을 태우기도 하며 며느리를 요양사로 착각하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남의 집이라고 생각해 저녁 때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이 자기를 데리러 온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결혼한 아들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묻기도 하고 애완견의 사료를 먹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치매 발생 이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 이 기적 같은 일에 자극을 받은 다른 유명 연예인 다카하시 리카도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인 시아버지에게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시게 한 결과 이전처럼 정상적인 대화를 하게 된 사례가 2018년 8월 3일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됐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 사례 외에도 2009년부터 일본 도마야시에서는 고령층의 치매 예방을 위해 모두 함께 물을 마시자라는 계몽 운동이 지금까지도 진행 중이며 현재는 후생 노동성이 앞장서서 건강을 위해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자라는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치매 예방과 개선에 물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바로 주변의 지인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80대의 여성은 치매 초기 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 변비, 새벽 3, 4시까지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음식 맛을 모르고 냄새를 맡지 못해 종종 냄비를 태우는 일 등의 문제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생활하고 있는 터라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냄새를 맡지 못해 냄비를 자주 태울 뿐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건소에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져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치매 증상이 날이 갈수록 심해질 텐데 남편 식사 준비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고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의사가 2명이나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물과 소금의 중요성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아 믿져야 본전이니까 속는 셈치고 한번 시도해 볼 것을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평소보다 많은 양의 물과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하면서 기존의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동안 변비로 엄청 고생했는데 이제는 변비가 없어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밤 10시만 되면 잠자리에 들며 잠자다가 화장실에 한번 갔다 와도 또 잠이 들어 아침까지 잠을 푹 자게 됐고 음식 냄새도 조금씩 맡기 시작했어요. 물과 소금 덕분에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6개월 후 확인한 결과 이제는 음식 냄새를 제대로 맡게 돼 남편 식사 준비에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60대 중반의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탈을 쓴 듯이 무표정한 얼굴로 힘없이 사물을 바라보며 조금 전에 한 말을 잊고 반복해서 묻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기도 했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대형 병원에서 몇 가지 테스트를 한 결과 치매가 아니라는 진단이 내려졌지만 가족의 불안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물과 소금 섭취 및 식생활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을 해드렸는데 매우 짧은 기간에 무표정한 얼굴이 온화한 얼굴로 되돌아왔으며 현재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사는 지인은 2022년 현재 나이 74세로 4년 전부터 파킨슨 병으로 누워서만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없어 국제전화로 일주일에 1회씩 물과 소금 섭취 방법을 설명하고 기존의 식생활과 생활 방식을 바꾸도록 조언했습니다. 평소 10분 정도밖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는데 6개월 만에 오랜 시간 앉아 있게 됐으며 이제는 식사, 화장실 이용, 목욕, 짧은 거리의 걷기 운동과 같은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 3분 정도 잠시 쉬었다가 걷곤 했는데 이제는 30분 걷고 쉬게 됐으며 걷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참으로 기적 같은 변화가 발생해 본인과 가족은 물론 주변 사람까지 놀라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 평소 물 마시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하루나 이틀 동안 적어도 하루 1리터를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시면서 신체의 반응을 살핍니다. 특별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루 1.8리터를 목표로 삼아 마시고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 가려움증이 심해지면 마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하루 이틀 쉬었다가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 마시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1.8에서 1리터 생수병에 소금을 혼합해 컵에 따라 마시는 방법, 알갱이나 알약 형태로 된 소금을 약처럼 물과 함께 먹는 방법, 물과 소금을 따로따로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 1. 평소 건강을 생각해 마실 때는 하루 1.8리터 마시기를 목표로 하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식후에 한 잔씩 마십니다. 여름철에 목이 마를 경우에는 수시로 마시고 겨울철에는 적어도 1.5리터를 마십니다. 단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고 직접 채소 주스나 과일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는 오전 10시와 오후 4시경에 추가로 마셔 1.8리터가 되게 합니다. 방법 2. 치매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하루 2.7리터 마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2잔, 식전 2잔, 식후 1잔씩 마십니다. 식사 때마다 위에서 분비되는 소화액이 700ml 정도이므로 식사 전후에 3잔의 물을 마시면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식후에 졸림 현상이 줄어들고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방법 3. 비만과 당뇨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루 3.75리터 마시기를 목표로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잔, 식전 2잔, 식후 2잔 또는 식전 2잔, 식후 1잔과 식간 1잔을 마십니다. 비만과 각종 질병은 물과 소금 부족으로 산화된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하루에 적어도 3.5에서 4리터 정도는 마셔야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은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므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마셔야 합니다. 심각한 심장질환이나 신장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 물 마시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물만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소금과 같이 먹거나 음식을 약간 짜게 먹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물 마실 때 주의해야 할 점. 물에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이 있습니다. 제가 뇌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 많은 사람이 물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라고 반문합니다. 물을 하루에 얼만큼 드십니까? 음식은 싱겁게 드십니까? 짜게 드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대부분 마시는 물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음식을 짜게 먹으면 고혈압이 된다 해서 싱겁게 먹는 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재차 마시는 물의 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물으면 잠시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1잔, 식사할 때의 국물, 목이 마를 때마다 시원한 콜라나 사이다, 약을 먹을 때 마시는 물까지 합하면 1리터는 되지 않을까요?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유, 식사할 때마다 커피, 목이 마를 때는 주스나 녹차, 퇴근 후에는 가끔 시원한 맥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대답합니다.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마시는 커피, 녹차, 콜라, 사이다, 주스, 맥주 등은 소변 배출을 촉진하는 이뇨제 역할을 하는 산성 음료라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체의 혈액, 뇌척수액, 간질액은 원래 약한 알칼리성이므로 앞서 언급한 산성 음료를 섭취하면 이들을 중화시키거나 추방하기 위해 섭취한 양보다 더 많은 물이 배출되므로 뇌 건강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만 많이 마시면 위험. 지나치면 부족함보다 못하다라는 말은 물 마시기에도 적용되는데 물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갑자기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물 마시기가 성공하려면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성장기에는 신진대사로 인해 새로 생겨나는 세포마다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갈증이 생겨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0세가 넘으면 새로 생겨나는 세포보다 수명이 다 돼 죽는 세포가 더 많아져 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갈증이 둔해져 물을 마시고 싶어 하지 않게 됩니다. 인간의 몸에는 낙타처럼 물 저장고가 없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 부족이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평소 음식을 싱겁게 먹는 사람이 물이 건강에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맹물을 많이 마시거나 가공음료 등을 마시면 몸속에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져 깨진 독에 물 붓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회적으로 소금에 대한 잘못된 편견, 즉 소금은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흉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소금 부족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도 문제지만 음식을 지나치게 싱겁게 먹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혀 가공하지 않은 천연 소금에는 인체에 필요한 나트륨, 칼륨, 칼슘, 염소, 마그네슘 같은 다양한 미네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네랄이 많이 포함된 소금을 무시하고 맹물만 많이 마시면 특히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무너져 저나트륨증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심하면 목숨까지 잃게 됩니다. 실제로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의 한 라디오 방송국이 주최한 물 많이 마시기 대회에서 28세의 여성 제니퍼 스트렌지는 단숨에 7.5리터의 맹물을 마시고 저나트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물 마시기 대회가 끝나자마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토할 것 같아요 라는 말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5시간 후에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뇌부종이었습니다. 뇌부종은 글자 그대로 뇌세포 내부에 물이 지나치게 많아 뇌가 팽창한 상태를 말합니다. 뇌는 인체의 모든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기능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므로 물 공급 1순위입니다. 소변 배출을 돕는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의 맹물만 순식간에 마시면 세포 안팎의 나트륨 균형이 무너져 어지러움증, 메스꺼움, 구토 등의 물 중독을 일으키고 심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앞서 말한 여성 외에도 운동이나 육체 노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맹물만 많이 마시고 소금을 적당히 섭취하지 않으면 뇌부종으로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 선수가 소금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많이 마시면 다리에 쥐가 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 기진맥진에 쓰러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소금 없이 맹물만 많이 마시면 신장의 사구체에 압력이 높아지면서 사구체의 200만 개나 되는 미세한 모세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급성 신부전증, 만성 신부전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신 영양학에서는 소금을 많이 섭취해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 사람을 염분 감수성이 낮은 사람, 소금을 많이 섭취할수록 혈압이 올라가는 사람을 염분 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하는데 소금 섭취로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 환자의 대부분은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약학 박사 제임스 디니 콜란토니오는 소금과 설탕을 각각 많이 섭취하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소금의 진실에서 밝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탕이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소금에 민감한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소금을 많이 섭취한 집단은 고혈압이 없었지만 설탕을 많이 섭취한 집단은 고혈압이 있었다. 즉 소금 자체는 혈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설탕 과다 섭취로 염분 감수성이 높은 사람에게는 고혈압이 쉽게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매 예방 프로그램 21세기 최첨단 영양학을 공부하고 건강서적 800여 권을 독파한 결과를 치매 예방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3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사람마다 생활 환경과 사고방식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치매 예방과 함께 건전한 정신 및 육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의 실천을 적극 권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게 한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 고민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남에게 친절하게 행동한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이 된다. 친구들과 자주 만나 대화한다. 매사에 의욕을 갖고 살아간다.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른다. 2가지 이상 취미 생활을 한다. 행복은 남에게 베푸는 데서 온다. 책을 소리내 읽거나 글을 써본다. 2번째,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 아침은 밥 대신 채소 주스를 마신다. 생수를 하루에 9잔 이상 마신다.
카페인과 청량음료는 마시지 않는다. 담배는 뇌의 염증을 일으키므로 끊는다. 술은 뇌세포를 녹임으로 한 잔만 마신다. 뇌에 좋은 생들기름으로 반찬을 조리한다. 불에 익힌 음식보다는 날 것을 즐겨 먹는다. 발효식품인 간장, 된장, 청국장을 애용한다. 변비 예방을 위해 과일과 채소를 즐겨 먹는다. 영양이 풍부한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즐겨 먹는다. 피를 탁하게 만드는 가공식품, 밀가루 음식, 우유, 고기를 멀리한다. 피를 맑게 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소금, 해산물, 견과류를 즐겨 먹는다. 세 번째,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당뇨병 예방에 힘쓴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한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20분 이내의 낮잠을 잔다. 체온을 36.5에서 37도로 유지한다. 일주일에 2회 41에서 42도의 물로 반신욕을 한다. 치주염 예방을 위해 양치질은 소금으로 한다. 맨발로 촉촉한 땅이나 바닷가를 자주 걷는다. 흐르는 수돗물로 손을 자주 씻어 몸의 정전기를 없앤다. 뇌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폰은 스피커폰이나 이어폰으로 말한다. 앞서 말한 34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일주일 이내로 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1개월 이내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확인하고 실천이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히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치주염, 비만, 당뇨병입니다. 이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치매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달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 위주의 식생활에서 슬로푸드인 집밥이나 자연 건강식으로 바꾸고 특히 적정 체중 유지, 당뇨병 및 치주염의 예방과 치유를 꾸준히 실천해야 노후에 치매 걱정 없이 존중받으며 품위 있는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상대적으로 물 보유량이 적음. 생리학적으로 남녀의 신체 구성 요소와 물 보유량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94%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혈액량은 남성이 평균 5.7리터, 여성이 3.3리터로 여성의 혈액량이 훨씬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성인 남성이 60%, 여성이 50% 정도입니다. 남성은 근육량이 많아 물 저장 능력이 큰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지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물 보유량도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이 10 내지 18%, 여성이 18에서 30%로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 보유량이 적습니다. 인체의 각종 조직과 정보를 교환하며 관리하는 뇌는 8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뇌는 물 공급량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직이므로 신체의 물 보유량은 치매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풍부하면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지만 물이 적으면 가뭄이 들 때 제대로 물을 공급할 수 없어 논밭의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체도 물 보유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뇌에 공급되는 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물 보유량이 적은 여성에게 치매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 부족 초기 증상, 소변의 색. 사람과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된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는 계속 진행하고 주황색이면 천천히 달리며 멈출 준비를 하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정지해야 합니다. 인체도 물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신호 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소변의 색깔입니다. 1단계 투명한 무색,
2단계 연한 노란색, 3단계 진한 노란색, 4단계 주황색, 5단계 진한 주황색, 6단계 붉은색, 진한 갈색. 인체에 물이 충분하면 1, 2단계의 투명한 무색 혹은 연한 노란색의 소변이 배출됩니다. 이는 세포 내부 환경이 알칼리성 상태이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3, 4단계의 진한 노란색이나 주황색은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이며 5단계의 진한 주황색은 노폐물이 많이 쌓여 산성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6단계의 붉은색, 진한 갈색의 소변이 지속될 때는 심각한 수준이므로 건강검진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리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듯이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인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물 마시기를 소홀히 하면 주황색, 붉은색으로 바뀌는 건 금방입니다. 소변 색깔이 진해진다는 것은 세포 내부에 신속하게 배출돼야 할 노폐물, 즉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다는 신호이자 환경이 산성체제로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신체의 체액은 항상 약한 알칼리성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산성의 환경이 지속되면 DNA 구조가 변형, 손상되는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므로 뇌는 신장에게 현재 물 부족 사태가 심각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니 수분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노폐물을 많이 배출시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신장은 몸 밖으로 나가기 위해 방광까지 도달한 오줌 배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시 흡수합니다. 신속하게 배출돼야 할 독소와 노폐물이 포함된 수분이 재흡수돼 신장으로 되돌아오면 사구체가 너무 많은 부담을 안고 작동하게 돼 결국 고장이 나고 신장투석이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신장투석 환자는 10만 명이 넘었고 1년 평균 1만 6천여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신장투석은 하루 걸러 해야 하므로 일주일에 3일을 병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신장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는 고기 과다 섭취, 흡연, 과음, 과식, 청량음료, 단백질 보충제, 과격한 운동, 진통제, 마약, 위장약을 비롯한 각종 약물 복용 등이 있지만 무엇보다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을 씻어내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숙취. 인체의 모든 질환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체는 질병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신호를 보내는데 뇌에 물이 부족하면 편두통, 불면증, 천식, 안구건조증과 결막염, 입안이 마르는 증상,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현상 등이 발생합니다. 특히 뇌는 물이 1%만 부족해도 재빨리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치매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누구나 이튿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이를 숙취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술에 포함된 알코올에 있습니다. 알코올은 이뇨제 역할을 하므로 마신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이 신체에서 빠져나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맥주를 10잔 마시면 자주 화장실을 가는데 이때 소변으로 배출되는 수분의 양은 11잔입니다. 10잔의 맥주를 마셨는데 11잔 이상의 수분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분명 손해입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일을 평생 수없이 반복하면 뇌에 물이 부족해져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는 몸 전체의 100조 개나 되는 세포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신체를 관리하는 초고성능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는 항상 물이 풍부할 때만 제대로 작동하고 부족하면 오작동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뇌에 물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평소 의식적으로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뇌가 쪼그라드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유, 위장이 4개인 송아지의 음식. 칼슘이 많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만 알려진 우유를 물처럼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유는 파킨슨병과 연관이 있어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5년 4월 7일 국내의 메디컬 타임지는 신경학회지에 발표된 것을 인용해 과다한 우유, 남성 파킨슨병 위험 높여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 연구팀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심장 프로그램에 참여한 45에서 68세의 남성 7,504명을 대상으로 파킨슨병 발생에 대해 3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총 128명이 파킨슨병에 걸렸으며 섭취하는 우유의 양이 많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유를 과다하게 많이 마시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파킨슨병에 걸릴 위험이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6월 9일 국내의 메디컬 투데이는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신경학회지에 발표한 내용을 저지방 우유 많이 먹으면 파킨슨병 위험 높아져 라는 제목으로 실었습니다. 12만 9,346명을 대상으로 25년간 추적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제품을 한 번 이상 섭취한 사람들에게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34% 더 높았으며 탈지우나 저지방 우유를 매일 한 번 이상 섭취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하 섭취할 때보다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39% 높았습니다. 또한 빙과류인 얼린 요구르트나 샤벗 섭취는 발병 위험을 약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월 10일 인터넷 신문 디멘시아 뉴스는 글로벌 전문가 네트워크인 MDH 뉴럴로지에 발표된 내용을 인용해 특정 유전인자 보유 남성 파킨슨병 위험 70% 증가 확인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제11대학의 한 교수는 분석 결과 유제품 섭취로 인한 파킨슨병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라고 강조했으며 과거의 연구들에서도 유제품 섭취가 파킨슨병의 위험인자로 지목된 바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향적 연구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제품 섭취가 많은 참가자의 경우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40%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파킨슨병 컨소시엄에 등록된 23개 연구를 기반으로 9,823건의 파킨슨병 증례와 8,376명의 대조군 사례를 비교 분석해 연관성을 평가한 내용이었습니다. 더욱이 우유는 파킨슨병뿐 아니라 다른 질병의 발병률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1년이 지나야 겨우 걷기 시작하고 엄마 젖을 떼기까지는 보통 3년이 걸리지만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서 걷기 시작해 6개월 후에는 젖을 떼고 어미 품을 떠납니다. 이는 인간의 모유와 송아지용 우유에 포함된 단백질과 호르몬의 역할 차이 때문입니다. 갓난아기가 먹는 모유에는 단백질이 7%가 포함되어 있는데 송아지용 우유에는 그 3배인 20%가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유에 다량으로 포함된 단백질은 단단한 덩어리를 이뤄 소화 흡수되지 않아 송아지의 4개의 위장을 통과하면서 겨우 소화됩니다. 반면 갓난아기가 먹는 모유는 부드럽고 딱딱하지 않아 한 개의 위장만으로도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유를 먹는 아이는 우유를 먹는 아이보다 면역력이 강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감기 등에 잘 걸리지 않으며 유아가 갑자기 사망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우유는 급성장해 6개월 만에 젖을 떼야 하는 송아지 용이므로 인간에게 적합한 음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20세, 아니 60세가 넘었는데도 갓난애처럼 엄마의 젖을 먹는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아기의 젖을 떼고 성체가 된 후에도 다른 동물의 젖을 먹는 생명체는 인간뿐입니다. 우유는 위장이 4개인 송아지용 음식이지 위장이 하나뿐인 인간의 음식이 아닙니다.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에서 생긴 카조모르핀은 진통제인 모르핀과 유사한 물질로 중독성이 있으며 뇌신경에 작용해 정신불안, 신경장애 등을 일으킵니다. 우유에 포함된 호르몬은 인간에게 부적합한 물질입니다. 특히 임신 중인 젖소에서 짜낸 우유에는 사람이 섭취하면 안 되는 다량의 여성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섭씨 120에서 130도의 고온에도 분해되지 않으며 암을 일으킵니다. 또한 인슐린 유사성장인자 IGF-1 호르몬은 임신과는 상관없이 분비돼 송아지의 체중을 하루에 1kg씩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강력한 성장 촉진 호르몬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200kg이 넘을 정도로 급성장시키는 송아지용 호르몬을 인간이 섭취하면 체구가 커지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소아당뇨병 발병 위험,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제1형 당뇨병을 다른 말로는 소아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은 주로 50에서 60세 이상의 노년층에만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최근에는 초등학생에게도 발생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표현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콜린 캠벨 교수가 저술한 차이나 스터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소아당뇨병은 젖먹이 때부터 모유 대신 분유를 먹고 자란 어린이에게 많이 발생한다. 1980년대 후반 핀란드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우유 섭취는 소아당뇨병 발병 위험도를 5 내지 6배 증가시킨다. 1993년 미국 연구팀은 젖먹이 때부터 우유를 먹고 자란 어린이는 최소 3개월 동안 모유를 먹고 자란 어린이보다 소아당뇨병에 걸릴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1994년 소아과학회는 당뇨병이 많이 발생하는 집안에서는 갓 태어난 유아에게 2년 동안은 분유를 주지 말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골다공증 발생. 노인이 넘어지면 젊은이와 달리 뼈가 쉽게 부러져 골절상을 입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을 다치면 침대에 누워서만 지내다가 1 내지 2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은 골절상은 골다공증 때문에 발생하므로 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한 우유를 마셔야 한다라고 하면서 학교 교과서에서조차 우유를 열심히 마실 것을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유를 마실수록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 최신 영양학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송아지용 우유에 포함된 카제인을 인간이 섭취하면 소장에서 아모니아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아모니아가 몸에 흡수되면 요소로 변환돼 배출되는 과정에서 산이 생성됩니다. 산은 강력한 강산성이므로 중화되지 않으면 뇌의 검문소 역할을 하는 뇌혈관 장벽이 파괴돼 뇌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이물질이 들어가서 치매를 일으키거나 혈액을 산성화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서둘러 산성혈액을 중화시키기 위해 가장 강력한 알칼리성 성분인 칼슘을 뼈에서 대량으로 녹여 혈액으로 공급합니다. 우유를 마셔 흡수한 칼슘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4배나 더 많아 뼈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의 골다공증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미국 식품의약국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유를 마시고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다니 당치도 않은 말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암 발병. 우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젖소의 신체를 자극하는 유전자 변형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는데
미국 뉴트리션 세라피 인스티튜트의 교과서인 패스트푸드에는 이 호르몬은 미국 정부가 1993년에 허가한 것으로 이 호르몬이 포함된 우유는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암, 골암, 폐암, 종양의 성장과 많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 1995년에 확인됐다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우유에 관한 부정적인 보고로 미국에서는 1998년부터 산부인과를 포함한 병원을 대상으로 분유 판촉 활동 및 매스컴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국의 우유 소비량은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어 최근에는 전성기인 1975년에 비해 60%나 줄어들었습니다. 우유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미국 우유 업계에도 큰 변화가 생겼고 2020년 1월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고급 아이스크림으로 알려진 레이디 보덴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 보덴이 파산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규모의 우유 제조 회사가 파산했다는 것은 우유 소비량이 엄청나게 급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인의 우유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변화됐는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우유는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